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해보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가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개입을 했다 하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남양유업 측의 입장문도 나왔는데 의혹의 내용 양측 입장 한번 먼저 정리하고 저희가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될지 들여다보죠. 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편의상 이 여성분을 A씨로 칭하겠습니다. 네. A씨가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를 했었고요. 여성 팀장도 했었다고 합니다. 입사 6년 만에 여성 팀장 자리에도 올랐었고, 그런데 2015년 육아휴직을 냈는데요. 네. 이후에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 무통보 상태에서 보직 해임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했더니 그동안 해온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했다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 장소가 사무실이 아닌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으로 또 되어 있었다라고 문제가를 제기했습니다. 이 A씨가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인사 관련 구제 신청을 냈는데 네. 그랬더니 회사가 이 A씨를 경기도에 있는 고양물류센터로 발령을 냈다고 하고요. 예. 그 이후 1년도 안 돼서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이 났는데 출퇴근 시간이 5시간 정도 걸린다. 네. 그래서 A씨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사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이 언론 등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인사 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다. 협의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남양유업의 이 회장인 홍원식 회장의 발언 녹취록이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홍원식 회장이 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듯한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조금 거친 표현이 있지만 좀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용을 하면 빡세게 일을 시키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함을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는 거니까 A씨 입장에서는 이게 인사상 불이익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녹취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질문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상대방을 비롯해 녹취 시기, 앞뒤 내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안인지 파악이 어렵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A씨가 소송을까지 낸 상대예요. 네.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해서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도 남양유업이 여성 노동자들과 관련 문제 여직원에게 출산과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했었다라는 논란이 제기돼서 그렇죠. 여성단체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더 올라가 보면 이른바 대리점의 물량을 밀어내는 거 갑질 논란이 또 제기된 바 있고 그랬죠. 최근에는 또 네. 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특정 제품이 마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것도 굉장히 사안이 커져서 또 회사 측에서 사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또 회장이 물러난다 내각을 한다라 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 혼란 상태예요. 내각 문제가 또 뒤집어지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는 어쨌든 남양유업이 만든 제품들을 엄마들이 많이 사잖아요. 어떤 분유, 기업이냐. 예, 그렇죠. 네. 분유, 우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누구보다도 엄마들의 마음과 여성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는 기업인데 또 이렇게 여직원들 그것도 출산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던 직원에게 부당한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또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번 쭉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 하는 의혹이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녹취록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어쨌든 성별을 빼고 생각해도 회장의 개입이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지현 변호사께서 먼저 좀 입장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 여성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이 와중에 지금 녹취록이 지금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고심이어가지고는요.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거죠. 예, 지금 녹취록이 지금 나왔다 그러면은 가만히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녹취록의 내용이 뭐 빡세게 일시켜 보람도 못 느끼게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건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여성이 본격적으로 구제 신청을 했던 거는 17년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고 거군요. 설령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은 이제 이걸 가지고 부당한 보직 해입니다. 그래서 진호위, 중노위에다 처음에 구제 신청을 했다가 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소송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육아휴직을 했던 게 2015년이고 복귀한 시점이 2016년,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게 재판이 끝나지 않은 거는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그 부당노동 행위에 관해서는 네. 처음에 노동청에서 또 뭐 중노위라든지 진노위 이런 것들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여성의 상황이라든지 녹취록을 보고 왜 2심에서 패소를 했는지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뉴스 기사에 나온 그 사실관계들만 보면은 육아휴직을 당했고 집에서 멀리 물류센터로 보직이 됐고 원래는 능력이 있었는데 단순한 업무만을 맡게 됐다. 그럼 당연히 부당한 보직 해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게 정말 부당한지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동료들의 협조를 분명히 동료들의 만약에 이 피해자와 관련해서 동료들의 협조가 없다면 업무 실적이 부진했다거나 아니면은 거래처에 항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근 일수라든지 뭐 지각 결근이 잦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육아휴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보직이 변경된 거는 단순한 시간적인 선후 관계일 뿐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아마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심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지금 녹취록이라는 거는 서면으로 옮긴 거고 그렇죠. 파일 자체가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일이 언제 녹음이 됐는지 누가 녹음했는지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만약에 나온 거라면은 뭐 어떤 그 항소심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 이게 상고심이 법률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뭐 심리 미진 해가지고는 여기서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파기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아직 판결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고 부당노동 행위에 지금 해당된다라는 지금 입장 얘기해 주셨거든요. 전혜영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ESG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ESG가 E가 환경, S가 소셜, 사회적 책임, G가 가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ESG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서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이 보이는 태도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그렇죠. 앞으로 미래 투자가들이 전략을 또 결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대기업들이 인권이라던가 또는 뭐 여성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라던가 남녀를 떠나서 어떤 복지제도 문제, 인권 문제를 갖고 개선하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근로자들에게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낭양유업이 이 사태를 두고 법정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을 냈던 직원에게 이런 처우를 가했다라는 부분의 논란은 굉장히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판결을 어떻게 나든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들이 주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인데 엄마들의 마음을 좀 헤아렸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제가 참고로 예전에 모 회사에서 여성 임원들을 기용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놨지만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면서 인력이 많이 유출된다라는 문제점에 많이들 얘기하시죠. 착안을 한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여성 임원들을 기용해서 그 문제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여성 소비자들과 엄마들과 아빠들이 차를 탔을 때의 문제점을 계산해서 결국은 마케팅에도 도움이 됐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비판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그리고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리점주들 그렇죠. 관련 협력업체들도 다 같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책임은 회사 오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어쨌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문제를 꼬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직원 하나의 고용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마케팅과도 홍보와도 다 그렇죠. 연결된 기업의 이미지 전반적인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인사라는 거는 원래 그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법이 개입을 해가지고는 법으로 다 규정을 하고 나 이렇게 억울하니까는 법원에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서 판단해 줘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받기 위하고 내가 구제를 받고 싶으면은 증거를 남겨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부당한 그런 지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증거로 남겨두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당사자끼리 녹음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형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갑질 같은 문제도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많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폭로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론이 호응을 하니까 많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내에서 그 동료들도 지금 이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누군가의 용기가 있고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전부 다 법으로 개정해가지고는 법으로 규정해가지고는 이런 일 없게 막아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언론과 또 회사 내 다른 동료들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취재 기자로 일할 때 모 대기업을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인사평가 특히 임원을 평가할 때 임원 승진 기준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성범죄 관련한 신고가 되어가지고 이른바 그게 이제 법원까지 간 건 아니지만 사내 징계 대상이 되었는가 징계 결과가 어떤가를 살펴본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 과정에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기업이 물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본인들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매일 우리 기업이 투명 경영하고 있다는 말이 한순간에 사실 내부는 썩어 있다라는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부의 폭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업이 더 좀 나서달라.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런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도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가 조직이 돼서 법적인 분쟁 간정이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민단체가 아닌 분들에도 소비자들 계속 관심 갖고 회사에 영향을 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소비자들의 그런 의사표현도 예전보다는 좀 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기대도 하게 되고요.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저희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미용실 원장이 1심에서는 지금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어졌다 그러는데 자, 오늘은 지금 다 법적인 것만 저희가 지금 좀 다루게 됐어요. 자, 미용사라는 이 직업의 노동자성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내용을 아무래도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좀 들여다보죠. 네, 여기 지금 노동자성이 쟁점이다 그러셨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성의 근로자성을 이 미용사에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파마를 하려고 그래요. 딱 전화를 하면은 저 3시에 예약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선생님에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그 임금을 그대로 똑같이 받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배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화 받는 사람이 알아서. 근데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져가는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미용실에 있는 헤어 디자이너들은 그 밑에 스태프들이야 이제 수련 과정이니까 똑같은 기본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프리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100% 완전히 프리랜서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예약 있을 때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9시에 문 여는 미장원이 있으면 9시에 다들 나와서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휴가 같은 것도 이렇게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겠죠. 조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미용실의 컨셉도 이분들이 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미장원은 주말에 너무 손님이 밀리니까 신부 화장은 안 하겠어 하면은 그래도 나는 신부 화장 할 거야 하면서 예약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을 프리랜서로 볼지 아니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그런 직종이군요. 예, 좀 경계가 있어요. 골프장 PD처럼. 네, 반반 걸쳐 있는. 이런 가운데 어떤 미용사분이 그 미장원을 2012년부터 18년까지 근무하다가 나오면서 그 사장한테 나 퇴직금 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퇴직금 줘야 돼. 이분은 근로자야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경계가. 그러니까 1, 2심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프리랜서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급이 아니라 어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기 몫을.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일방적으로 사장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의하에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프리랜서로 봐야지 근로자로 봐서 퇴직금을 줄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친족만으로 형성이 된 회사나 아니면 가군에 고용한 그런 고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게 그 사장이 무죄가 나왔다는 게 9월 7일 뉴스인데 앞서 이틀 전에 9월 5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보면은 미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매출액의 구분에 따라서 자기 몫을 가져가고 시설 사용이라든지 기술을 전수했는지 영업 서비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는 퇴직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별적인 근무 환경이 미장원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는 근태 관리라든지 시설 공유,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미장원이 손님이 없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하는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판단 기준들이 판단 요소들이 미장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무죄니까 여기도 무죄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는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따로 있고. 하여튼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영 교수께서. 청취자 여러분, 제가 KBS에 출연할 때 계약서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점점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이른바 프리랜서라고 불리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안정성 그리고 서로 상대에게 예측성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요즘 계약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미용사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참 맹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직종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예술, 문화, 영화계라고 하거든요. 스태프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보험 문제라든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섰던 감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아마 대부분 아시는 감독인데 누구일까요? 기생충 하면 생각나는 봉준호 감독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만들면서 스태프들하고 표준근로 계약서를 다 썼다고요.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산재 관련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맞췄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못지않게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독이 먼저 이렇게 나서지 않고 스태프들 개인한테 너가 이런 거 만들어라 했으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해서 더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조금 더 어떤 감독자라든가 상위지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만 또 개선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판결도 중요한데 저는 좀 이른바 프리랜서라든가 아직 좀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좀 발벗고 나서주기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네요.
뭐 영화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대감독이냐 또 처음 이제 시작하는 감독이냐에 그렇습니다. 따라 또 그런 편차가 너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거 남용 유혹 갑질 문제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법으로 어떻게 무조건 퇴직금을 미용사한테 주도록 하다 정할 수는 없는 거고 퇴직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한테 주는 거고요. 근로자인지 그렇죠. 아닌지는 그 대표한테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했던 방식이 동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지휘 감독 관계 이렇게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그 약정을 잘해야 되는데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로 한 몇 년 동안 수련을 받다가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박정현님께서. 근데 디자이너가 되면서 내가 수련받았던 데랑 다른 미장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거기서 하고 어느 정도 자기 고정 손님이 많아지면은 개업을 한다거나 하죠.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근데 처음에 거기 스태프에서 넘어가 가지고는 다음 단계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기술을 받았는데 퇴직금까지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걸 노무사하고 협의를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는 약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팁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고려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직업을 내가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보통 1년 근무하면 한 달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기간이 늘어질수록 내가 못 받는 돈이 이게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약정을 할 때 내가 가져가는 몫이라든지 여기서 근무하는 기간을 보고 좀 협의를 할 필요가 계약을. 있다. 그다음에 대표 말고 미장원 헤어 디자이너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여기 영업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좀 같이 서로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혜연 교수께서 한 말씀. 저는 미용실 가면 헤어 디자이너 제 지금 머리 안 해주시는 분들도 뒤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발 앉으라고 했더니 미용실 내부 규칙상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근로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죠. 특수성으로.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모임과 연대를 하셔서 그렇죠.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표준 계약 같은 걸 만드는 노력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 형태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듣고 오겠습니다.